이 동상은 누구며 왜 어떻게 일본의 신사에 모셔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요, 바로 임진왜란, 일본은 왜 도자기를 누렸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임진왜란 속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려 합니다. 자, 1592년 4월 30일. 자, 그때는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든 한 행렬이 경복궁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행렬이 이동하는 동안 이 빗발은 더욱 거세졌고요. 무리 중에는 서럽게 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세찬 빗길을 뚫고 나선 이들. 그때 한 농부가 이들을 보고 놀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나라님 누굴까요? 아마 선조가 아닐까요? 정답. 네, 맞습니다. 오. 그 가마 안에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임진왜란. 임진년에 왜가 일으킨 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일본군은요, 90여 척의 배를 몰고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고요. 단 17일 만에 지방의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한양 코앞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선조는요, 평양성에서 조선의 국경인 의주까지 쫓겼고요. 결국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총 몇 년 동안 이어진 거죠? 무려 7년입니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년 사이에 큰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조하단. 좋습니다. 네, 바로 1592년 임진왜란. 그 이후 1597년 정유년의 정유재란. 이 두 번의 전쟁을 우리는 통틀어서 통상적으로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누구겠습니까? 백성이죠. 그럼요. 귀없는 백성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이 약한 여성과 아이의 희생 너무 컸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이게? 저게 사체예요? 뒤에 아기가 같이 죽은 것 같아. 여인은 지금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지금 죽은 줄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찾고 있는 장면. 아유. 자, 1년 만에 일본군 손에서 겨우 되찾은 한양,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한양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징비록. 들어보셨죠? 당시 전쟁 수행 책임자 가운데 최고위직 류성룡이란 인물이 쓴 글인데요. 자, 그가 본 한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 안의 백성들은 베개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서 성 안이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처참한 그런 상황이 느껴지네요.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 떼기 힘들다는 말이 어우, 그죠? 전쟁 자, 진짜.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인명 피해 정말 심각했죠.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자,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요, 한양에서 지금의 울산, 부산이 있는 경상남도 해안가까지 밀려납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남도까지 밀려난 일본군, 그들의 고국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일본군은요, 밀려난 그곳에서 성을 짓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본은 명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전쟁을 끝내고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명나라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헐, 네, 황당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첫째, 명나라의 황녀를 일왕의 후궁으로 줄 것. 둘째, 조선 팔도의 절반인 사도를 일본에 줄 것. 한반도의 반을 떼가지고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 말문이 막히는 조건이죠. 완전. 그죠? 결국 이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요, 쉽사리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4년이나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엇? 정유재란. 1597년 일본의 대대적 침략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 맨 처음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 목적,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명나라. 그렇습니다.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략, 정유재란. 여기서는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조선 그 자체. 이 조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조선 자원을 약탈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요, 더 잔인하게 조선 땅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애들의 주요 타깃 무엇이었을까요? 뭐 노약자죠. 노약자나 뭐 부녀자, 아이들 뭐 이런 쪽. 아, 돈이 되는 거? 그렇겠죠. 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사람 자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간 조선인들, 일본군은 이 잡아간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조선인을요, 소나 말처럼 다루면서 짐을 나르게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불쌍해서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짓도 저질렀는데요. 어떤 만행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복례산과 같이 가득 싣게 하여 끌고 와서 마침내 본 진영에 도착하면 전혀 쓸모없는 소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어치워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저 쓸모없는 소, 이 소는 뭘까요? 바로 조선인이에요. 이 끌고 온 조선인이 잘 걷지 못하면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소처럼 짐을 지워 물건을 옮긴 거죠. 짐을 다 옮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그 다음엔 베어 죽이고 가죽을 벗겨 먹기까지 한 겁니다. 인육을 이게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뿐만 아니고요. 당시에는요, 일본군 뒤를 쫓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이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의 인물, 정체, 바로 인신매매 상인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상인에게 붙잡힌 조선인은요, 화물처럼 배에 실렸죠.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마카오, 마닐라 등 세계 곳곳에 국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이 국제 노예가 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당시 이 조선인 노예가 세계 노예 시장에 미친 영향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그냥 이 동아시아 3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싸움 이 정도로만 기억했는데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던 겁니다. 아유. 자, 이렇게 일본이 잡아간 조선인 포로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집계된 기록은 없는데요. 약 10만에서 20만.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이렇게 많은 조선인을 잡아간 이유, 그 이유는요. 먼저 일본 내부의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인 노예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인을 팔아서 부족한 군비와 자금을 보충할 자원으로 쓴 겁니다. 조선인을 판 돈으로 조선을 공격할 군비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일본군이 이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수 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조선인 포로 가운데 일본이 아주 귀하게 여겨서 따로 선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전쟁 중에도 조선에서 찾아오라는 인물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꼭 데려와라 라고 했던 이들은 누구일지 한번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다시 일러주기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뭐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인이 뛰어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손기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바로 손재주입니다. 당시엔 이 바느질도 뛰어난 기술이었죠. 왜냐하면 옷을 근사하게 입으려면 그쵸.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일본 최고의 권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느질보다 더 중요한, 더 탐을 냈던 기술. 자, 그 정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자기. 맞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기술,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입니다. 와. 자, 이 조선은요 14세기 이 중국의 원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오랫동안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탐낸 것일까요? 귀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가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권력층이 애용했던,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그릇, 바로 이도다완입니다. 이도다완.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인데요. 민가에서 음식을 담는 제기용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이 일본에서는요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 차를 마시는 데 쓰이는 가구로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 다왕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조선에선 평범했던 이 이도 다왕이 일본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대부분 나무 그릇을 사용하거나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조선에서 흔했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현 씨는 계속 지금 머리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무슨 도기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그걸 언제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기와 자기.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게 도기와 자기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도기고요. 바로 이쪽에 보이는 게 자기입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 사실 모양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도체. 반도체. 예.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고, 최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반도체 기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쉽게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처럼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것입니다.